뜨끈한 국물에 언 몸과 마음까지 녹여주는 한국인 영혼의 음식 순대국밥. 여러분도 자주 찾으시고 좋아하는 음식이죠. 용인 쪽에 진짜 맛있는 순대국밥집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자주 가던 20년 단골집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단골이냐면 제가 사장님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사장님은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애기 왔나 어여 밥 먹어 이렇게 절 손녀처럼 반기시고 밥 반찬 국물을 얼마라도 더 퍼주시려고 하세요. 이제 저랑 오빤 성인이 되어 예전만큼 자주 못 오지만 얼마 전 오랜만에 들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바쁘면 이제야 왔냐며 할머니는 저와 오빠를 보시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손님이 좀 덜했기도 했고 할머니가 아예 우리 자리에 같이 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 겪어오신 인생이 하도 롤러코스터라 이렇게 제보하게 됐어요. 사장님, 우리 큰애가 이번에 결혼해요. 지난주에 예비 며느리 집하고 상견례하고 참 시간 빠르죠. 아이고, 우리 정우가 장갈 간다고 시간 참 쏜살 같네. 할미 가게 때문에 시간 못 가도 축의금은 섭섭지 않게 보낼게. 할머니도 참 와서 보면 꼭 할머니는 이 조끼랑 일 바지만 입으시고 오빠 축의금 안 하셔도 되고요. 이쁜 새 옷 좀 사입으세요. 가시나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다 늙은 할매가 누가 본다고 이쁘게 꾸미냐? 이래 봬도 내 서울의 아파트도 몇 채 있고 이 상가 건물도 다 내 거 아니야. 내 재산이 200억이 넘어. 경상도 어르신 특유의 걸걸하고 욕을 자주 하시긴 해도 허튼 말씀 하실 분은 아니었거든요. 대박집 사장님이니까 부자이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자산가인 줄은 200억이란 말씀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사이의 축의금은 무슨요. 그저 저한테 결혼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응? 덕담? 나같이 무식해서 국밥 많은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 고상한 것 낯간지러워서 못하겠고 대신 경고는 해줄 수 있다. 너 결혼할 색시 털끝까지 안 놓치고 단디 살피고 하는 거 맞지? 내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혼사 앞둔 손주에게 무슨 경고라뇨? 할머니 입에서 생각지 못한 단어가 나와서 듣던 우리 가족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들려주기 시작한 할머니 인생 스토리는 어디서도 보고 듣도 못한 이 얘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할머니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95년생인 제가 54년생 할머니의 육성을 담는 일이 많이 서툴 거예요. 또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는 느낌을 담기 위해 반말로 쓰는 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 구미 옆에 의성이라고 하나? 마늘로 유명한 농사나 짓는 총구석이지. 난 거기서 태어났어. 특히 우리 아버지가 곧 죽어도 자기 말만 따라야 하는 엄한 분이셨거든. 중학교 졸업하고 집안일 돕는 나한테 17살 무렵부터 아버지 점지해 놓은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지. 내가 중졸이긴 해도 난 더 배우고 싶었고 넓고 큰 도시에 나가고 싶은 꿈도 있었지. 그런데 나보다 12살이나 많은 아저씨한테 팔려가듯 시집가서 마늘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진 않았거든.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할수록 내 속에선 반항심이 커졌고 태어나 고장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 숨겨둔 돈이 아마 10,000원이나 될까? 그거 싹 꺼내서 결심을 굳혔지. 서울로 가야겠다고.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서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20리길을 걸어갔어. 일찍 일어나 농촌 어르신들이 날 볼세라 빨리 달렸지. 그리고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가는 첫 차 끊고 공중전화로 집에 거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가 들리거든. 네, 그랬지. 어메, 나 집에서 나왔으니 찾지 마소. 내 꼭 성공해서 어메 호강시켜 줄 테니 좀에만 기다려요. 안 된다고 조금만 네가 가긴 어딜 가냐고 울며 잡던 어메 목소리가 지금도 어제처럼 기억나. 어메 고생만 하다가 간 불쌍한 울어메. 그렇게 어린 촌년이 서울로 와서 뭘 해먹고 살았겠니? 가게며 식당이며 파출부 일 구하는 인력 사무소장이 너 같은 촌것은 한 트럭이나 있다고 나가라고 내쫓았지.
이대로 그냥 고향에나 내려갈까 거의 자포자기했어. 하루에 빵 하나 사서 먹으며 종일 일자리 구해도 허탕이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나. 어차피 쪽팔리게 고향 내려갈 것을. 그래, 가기 전에 서울서 제일로 만난 거나 사 먹자 하고 시장에 국밥집 하나를 들어갔어. 내 키가 땅딸막하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 게 애 혼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시키니까 거기 여사장님이 빤히 날 보더라고. 그 시선 쌩까며 국밥을 서울 와서 제대로 된 첫 끼 식사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내 속에서 어떤 그물 같은 것이 나와서 밥을 빨아들이듯 거지처럼 먹어댔어. 뚝배기 밑이 보일 때쯤 그 사장님이 나한테 묻더라. 너 몇 살이냐? 혹시 고아야? 오갈 때는 있어? 사실 내가 고아는 아니지. 시골에 양친 눈 훤히 뜨고 살아계시고 근데 거기서 딱 낌새가 느껴지더라고. 고아인 척 불쌍해 보이면 왠지 사장님이 날 걷어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라 다를까 사장님이 갈 데 없으면 여기서 낮에 일하고 잠은 가게 온돌방 치워서 자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일하게 된 거야. 사장님은 나한테 주방 설거지랑 국밥 배달부터 시켰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했고 월급은 12,000원인가? 그때 국밥집 근처 평화시장 미싱 쉬다가 그 정도 받을 거야. 재워주고 이 정도면 사장님이 챙겨주신 편이지. 국밥집 일하며 손은 거칠어졌고 밤마다 등이랑 손목이랑 아팠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이 또 힘들어도 재밌었거든. 국밥집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미신공들이라 회사원, 시장 상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파바박하고 활기가 넘쳐 보였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막연하게 서울 와서 비비다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생긴 것이. 나중에 너도 이런 식당 하면 잘하겠다. 몇 년 잘 배워서 네 가게 차릴 만큼 돈 모으면 독립해. 내 꿈을 누구보다 사장님이 먼저 알아챘던 거야. 식당에 같이 일하던 아줌매 몇이 있었는데 그 아줌매들은 사장님 얘기 듣고 푸아 비웃었어. 사장님, 저 콩알 만하게 무슨 식당을 차려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철 모르고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니까 지금 잘 모르지. 하지만 사장님은 뭐랄까 사람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셨어. 험한 손님이 들이닥치면 평소 조용하고 말수 적은 분이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 손님을 딱 제압할 만큼 위험도 있었고 술 취해서 소주병 깨고 난동 부리던 놈들이 부지기수였는데 마치 개를 부리듯 단호하게 몇 마디 하면 깨강하고 개처럼 꼬리 내리고 말았다니까. 내가 나이는 어렸지만 한 번 말하면 다시 묻는 법 없이 잘 외우고 따르고 눈치도 빨랐다니까. 그냥 누가 시키는 일을 해도 나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더 손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란 걸 하면서 일했지. 그게 남다르다는 걸 사장님이 알아보신 거야. 저것은 사람을 부릴 줄 안다. 종업원이 아니라 사장이 될 그릇이라고. 얼마나 믿었느냐 하면 가게 제일 처음 열고 육수 내는 일을 맡기고 재료 납품 업체의 사장한테까지 날 소개해줬어. 국밥집 육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게 다야. 그거 만들고 재료 떼우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 도자기 선생님이 제자에게 전수하듯 하나하나 나한테 가르쳐 주셨지. 한마디로 그 사장님이 지금의 사장을 만들어 주신 거야.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촌년이 술집이나 요상한 데 빠졌으면 그대로 인생 조지는 거라. 한데 날 보살펴주고 일 시키며 월급도 한 번을 안 빼고 주셨어. 거기에 내 이름으로 가게 하라고 식당 사장에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밥 만드는 비법까지 다 알려주셨으니 이런 분이 또 어딨겠어. 내 평생의 은인이요 스승님이지. 어렵고 거칠게 살면서 못된 인간들 많이도 봤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을 챙기고 믿는 건 다 그 사장님 덕분이라. 나도 그 사장님처럼 반에 반이라도 따라가려는 맴이고 어쨌든 우리 사장님 덕에 내 이름을 걸고 국밥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이야. 그때 나이가 26이나 됐을까? 경기도 용인의 당시 시장가에 논밭 쪽에 나대지 하나에다가 가건물 세우고 순대국밥을 처음 열었어.
원래 있던 사장님 국밥집에서 나올 때 언니 이모 하던 아줌매들이 니까짓게 무슨 사장 좀 되어보고 싶다고 진짜 국밥집 열겠다고 나가기를 해. 걱정된다 야 하는데 그 표정이 어디 너 망하는 꼴 한번 보자 하는 그 속내를 내가 눈치 못 채겠나. 아주 몹쓸 것들이야. 함께 일하면 도울 때는 언니 아우 하며 지내던 사이지만 돌아서니 그 지랄더리더라고. 원래 사람이란 남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거야. 믿고 따르던 언니들 때문에 마음은 쓰였지만 그럴수록 포기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날 업신여기고 안 되거라 저주한 사람한테 보란듯이 증명하고 싶었지. 더욱 치열하게 내 가게를 해나갔다. 주말마다 국밥 조리법을 연구했고 선배 요리사들에게 비법을 배우려 노력했지. 소고기, 돼지고기, 양지 등 다양한 고기들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육수를 우려내는 섬세한 기술부터 양념의 균형까지 하나하나 사장님한테 익힌 것에 내 기술을 더해갔다. 그때 시장에 나같이 순대국밥 하는 집이 10집도 넘었다고. 근데 왜 나만 잘 됐느냐?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는가. 이제 곱게 없어 굶어 죽는 일은 없다고. 더 맛있는 거, 더 영양가 있는 거 찾지들. 그저 싸고 배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 나한테 순대국밥은 작품이여 작품. 화가가 제 그림 하나 그려서 사람들 앞에 선보일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겠나. 내가 만드는 국밥도 똑같아. 10년 동안 끓여본 육수지만 그날 다르고 고기 육질과 향이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 그니까 내가 국밥 많은데 필요한 건 특별한 기술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요령 피우지 말고 내가 아는 바대로 정성 들이고 시간마다 확인해서 그 맛을 유지하는 것이지. 사람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 말이지. 몸살 때문에 그날 과정 뭐 하나라도 놓쳤다 할 것 같으면 대번에 손님들이 알아보지. 아줌마 오늘 국물 맛이 평소랑 다른데 왜 그래요? 항의하고 난리를 쳐. 어쨌거나 내 국밥 먹고 나온 손님이 맛이건 위생이건 만족하고 먹게끔 재료부터 음식 담는 그릇까지 단디 챙기고 직원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를 했지. 그러다 보니 내가 욕쟁이가 다 됐더라고. 내 성격이 아이고 손님 그러셨어요 이러셨어요 이런 낯간지러운 거 못해. 그저 국밥이나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 손님들이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정감 간다고 더 오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 그렇게 오로지 국밥만 생각하다 보니 내 식당에 손님이 차고 넘치게 오더라고. 맛집이라고 서울서 내 가게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그리고 처음 맞이한 설날에 친정에 내려가 봤어. 100만 원씩 넣은 봉투 2개 해서 그간 돈도 모으고 했지만 아버지 뜻 어기고 가출한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이라고 용서치 않으셨어. 그저 어메랑 가끔 전화하고 따로 돈 좀 붙이고 그랬지. 실로 10년 만에 고향을 찾는 것이었어. 내가 잘 안 우는데 그때 버스 내려가면서 어찌나 좋은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이 가슴팍에 콱 하고 막혀있던 게 내려가니까 훌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간 고생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미 돈 많이 버는 서울간 딸년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거든. 날 알아보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마을 경로당에 뭐 사줘서 고맙다, 나보고 장하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하지만 고향집 찾은 날 보자마자 안방에 탁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았어. 우리 아버지 뻔히 집에 계신 걸 아는데도 끝까지 날 본체만 차셨지. 다음날 부랴부랴 서울 갈 채비하니까 문간 밖에서 이 한마디 하시더라. 사람이 돈 좀 만졌다고 다가 아니지. 가시네. 나이 먹도록 시집도 안 갔으니 어쩌려고 그러냐. 다음엔 남편감 데리고 와. 바로 그게 투박하지만 속정 깊은 경상도 아버지가 딸에게 청하는 화해의 말이었던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남자를 안 만났지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 그리고 젊은 여자 혼자 식당 하니까 오만 놈들이 다 꼬여서 힘들더라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남편 없이 여자 혼자 그러고 있으면 이놈 저놈 쉽게 본단 말이지. 그래서 뚜쟁이 하는 아줌매 찾아서 나 결혼하려니까 선 좀 보여주소 했지. 그 당시 25 넘은 여잔 여자로 안 봤을 때야.
그리고 내가 얼굴이 이쁘기라냐 배우기랬냐. 그나마 돈 많이 버는 식당 하나 갖고 있고 돈 꽤 모았다고 시장통에 소문났지. 그 덕에 선을 몇 번 봤는데 옌병 다방에 나온 남자들이 쪼잔하고 말은 많은 놈, 생활력도 별로 없고 멀대 같은 놈, 머리 벗겨진 32살 먹은 아저씨도 나오더라고. 내가 아무리 노처녀라지만 마음에 차지도 않는 놈들한테 짐짝처럼 떠넘겨지듯 결혼하긴 죽기보다 싫었어. 이렇게 내 팔자의 결혼은 없나 보다 싶단 생각이 들어서 아예 선이고 뭐고 다 치워버렸지.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아주 포기하고 살았냐고? 아이고, 예끼. 그랬으면 지금 어찌 아들 하나에 딸 셋이나 낳았겠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내 인연이 있던기라. 순대 납품하러 배달 다니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가게에서 매일 보기는 해도 말은 몇 번 안 섞었어. 그 도매점 사장의 조카라는데 말수도 좋고 힘도 세고 듬직해 보이긴 했지. 하루는 그 총각이 나한테 한마디 던지더라고. 요새도 선보고 다녀요? 그거 안 하면 좋겠는데. 아니 왜요? 나 처녀 귀신으로 죽으면 책임질라고? 그깟 책임지면 되는 걸. 뭐 어렵나? 보석 박힌 반지 끼워주면서 반지르르한 말로 결혼하는 요즘 것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말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 경상도 말로 알을 낳아도 한마디만 해도 남녀간 정분나는 건 순식간이니까. 아이고 남사스럽게 무슨 소린지 몰라도 그렇게 남편을 얻었지. 딸 줄줄이 셋을 낳고 마지막에 역전골 마냥 아들 하나 딱 낳고 나서 애 낳는 걸 끝냈어. 애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내가 우리 가게를 놓은 날은 몇 날 안 되었으니까. 몸조리로 한 달은 무신 딱 일주일 쉬고 나왔어. 왜냐? 사람은 다 못 믿겠으니까. 사장이 안 보이면 일 잘하던 종업원들도 해이해지고 땀만 먹게 되는 것이 이치야. 막말로 내가 덜 자고 더 신경을 쓰면 돈은 벌 수 있어. 한데 자식 농산 그게 안 되는 거지. 식당 하느라 하도 바빠서 집에서 먹고 자는 파출부 구해서 애들 챙기고 키웠지. 그리고 애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지 학원이건 과외건 다 시켜줬어. 나 어릴 때처럼 돈 없어 못 배우는 서러움 당하지 말라고. 달라는 대로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입고 싶다는 옷, 신고 싶다는 신발, 뭐 부족함 없이 다 해줬어. 애미라고 바빠서 살뜰히 못 챙겨주는 그 미안함을 그런 식으로 보상해주고 싶더라고. 하지만 왜 막둥이 아들은 그런 부모 마음 모르고 그렇게 제멋대로 나가는지. 저희 누나들은 반에서 2, 3등 하는 애도 있고 반에서 중간도 가고 뭐 그런데 그래도 싸움질한다고 꼴등했다고 나쁜 짓 하다가 걸렸다고 학교에서 부르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 이놈의 아들은 성적은 꼬리비에 왔다 갔다 해. 툭 하면 친구들이랑 싸우고 혼날 짓 해서 학교에서 엄마 모셔오라고 하고 속에서 천불이 터졌지. 아무리 타이르고 메타작 해보고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그리 애를 써봤지만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선 공부 못하는 놈에 그친 게 아니라 친구들 때리고 담배 피운다고 학교에 몇 번이나 불려갔다고. 쪽팔리게 선생님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정학이나 퇴학만은 막아달라고. 거지처럼 빌어야지 수가 있나. 그리고 당시에 촌지 같은 게 먹혀서 선생님들한테 입막음으로 몰래 봉투 열어줬다. 마음 같아선 그놈의 새끼 다리라도 분질러서 집구석에 박혀놓고 싶었지만 자식이니 어째. 내 맘대로 하겠어.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질 나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고 집에 밤늦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별의별 짓을 했지만 그럴수록 애가 더 엇나가는 거야. 내 성격대로 세계 나가고 싶다가도 이놈이 일찍 가버린 제 아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또 짠해서 정신 차리길 기다렸지. 아들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애들 아버지가 트럭 몰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떴거든. 어렵게 낳은 아들로 하나 있는 것이 내 속을 그렇게 썩이는 거야. 친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 애가 철도 들고 대학 가기가 한국보다 쉬울 수 있다고. 그 말 듣고 바로 아들을 미국에 보내버렸네. 한국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양아치 되어가는 꼴은 더 못 보겠더라고. 아들놈이 미국 건너간 게 중학교 2학년 때야.
그래서 또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나한테 유학생 아들은 훈장 같은 거였지. 남의 자식들 유학 갔다는 얘기 들으면 참말로 부러웠는데 나도 보란 듯이 아들 유학길에 돈을 그리 퍼부어댔다. 평생 쇠가 빠지게 번 돈으로 자식 넷을 대학까지, 심지어 아들은 미국 대학원까지 보내줬다고. 미국서 공부하는 자식에게 돈이 얼마나 철철 새는 줄 알아. 1년에 1억씩은 쓴 것 같네. 그래도 그건 괜찮아. 내가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꽃이 이쁘면 벌 같은 좋은 곤충이라도 꼬이지. 사람한테 돈이 많으면 사람이 꼬여. 한데 모인 사람 대부분은 내 돈은 어떻게 하면 헤쳐먹을까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사람의 고개 팍 숙이고 겸손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요. 그래, 있는 척 다 하고 다녀봐라. 파리 같은 것들 꼬인다. 엄만 중학교 나와서 국밥집에만 박혀 사셔서 요즘 세상을 모르세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 돈 안 쓰고 뭐 할 거예요? 엄마처럼 다 해진 옷 입고 비싼 차는 주차장에 모셔두고 걸어 다니라고? 쪽팔려서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는 안 살아요. 맞아요. 지금은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욕해요. 엄만 우리가 남들한테 그런 대접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용돈 조금만 인상해주세요. 네? 대학까지 나온 딸들은 철마다 해외여행 간다, 뭐 사람 만나 먹고 쓴다며 매달 주는 용돈 100만 원도 부족하다며 아우성쳤어. 그리고 생일 같은 무슨 날만 되면 루이비통 가방 사달라, 차 바꿔달라 하고 내가 평생 국밥집만 보느라 새끼들 세세하게 못 챙겨주고 살았잖아. 오죽하면 애들 생일날 가족 외식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외식은 그저 우리 국밥집 와서 먹고 가는 거였지. 생전에 남편도 나보고 돈 이 정도 모았으면 사람답게 궁상 떨지 말라고 뭐라 할 정도로 내가 짜긴 짰어. 그래도 돈 무서운 줄 아는 내가 그리 안 아꼈으면 지금까지 왔겠어. 다 내 덕분에 새끼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쓰고 다녔지. 때 되면 나가서 취직을 하건 사업을 하건 저들 밥벌이는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놈은 장녀 하나뿐이었고 둘째, 셋째 딸은 대학 마치고 3년을 백수로 놀길래 그것들 보기 하도 답답해서 월급 최고로 줄 테니까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하라 했지. 그래서 저짝에서 카운터 보는 조망만한 얼굴 가진 애가 우리 둘째, 셋째는 오늘 감기라고 가게 안 나왔어. 아, 우리 막둥이 아들은 어찌 됐냐고? 자식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 내가 이 얘기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아들놈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일이 시작된 거야. 머나먼 땅에서 박사님까지 되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바로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지 뭐야. 아들이 잘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세상 살맛이 나더라고. 게다가 첫 월급 탔다고 그 은행에 들어간 걸 현금으로 뽑아서 아들이 나한테 턱 내미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네 월급인데 왜 나를 줘? 우리 장남이 그 대단한 미국 가서 박사님 됐지. 거기에 어려운 취직까지 했지. 이런 돈 없어도 엄만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평생 국밥집밖에 모른 우리 엄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제가 알아요. 비싼 미국 학비 10년 넘게 바라지 해주신 공도 다 알고요. 이젠 이 아들이 옆에 있으니 앞으로 아무 걱정 마시고 쉬시라니까요. 아들 말만 들어도 고생했던 세월을 다 보상받는 것 같더라.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건강한 손주 낳는 것만 보면 내가 더 안 살아도 되겠다 했지. 그런데 똑똑하고 잘생긴 내 아들이 결혼은커녕 아가씨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았어. 예, 막둥이 가스나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니? 아니요. 제 연애는커녕 아예 여자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키가 좀 작잖아.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 키를 좀 많이 보니까 연애하기 좀 그런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남자 키가 저 정도면 됐지. 왜? 누가 우리 아들이 짤막하다 하대? 아우, 엄마, 우리끼린 좀 솔직해집시다. 엄마 키 작고 아빠도 작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콩나물만큼 커요? 다 중간 키 이하구만. 나 어릴 때부터 애들이 작다고 놀려서 한 맺힌 거 몰라요? 지금도 밖에 나갈 때 하이힐 아니면 안 신잖아. 그래서 딸들이 염장을 지르긴 했지만
분명 아들은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벌써 나이가 36이고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들 머리에 허연 새치까지 보여서 보는 마음이 아팠지. 쟤 저러다 청춘 다 날리고 노총각으로 죽는 건 아닌가 걱정됐다니까. 신경 쓰고 있던 찰나에 학벌이랑 조건 좋은 선남선녀를 맺어주는 그런 뚜쟁이 회사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가입하려면 수백만 원 내라는데 아깝지 않게 내고 아들이 어쩌나 지켜봤어. 아가씨는 안 만나도 관심은 있었는지 거기서 나오라는 선짜리 꼬박꼬박 한 번 안 빼고 잘 나가더라고. 12번 넘도록 선짜리 나가기 전 표정은 밝은데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시무룩하고 많이 안쓰러운 거야. 그러다가 13번째 맞선자리 나가고 돌아왔을 땐가 엄마, 나 드디어 인생의 짝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소개팅한 여자애 참 괜찮았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걔도 내가 마음에 드나 봐. 이번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아이고 참 잘됐다. 걔 이름이 뭐야? 최슬기. 이름도 얼굴만큼 참 이뻐요. 하는 말씨도 얼마나 지성과 교양이 넘치는지. 심지어 어리다? 28살밖에 안 먹었어. 나 이러다 도둑놈 소리 듣겠네. 뭐? 너랑 8살밖에 터울 안 지는구만. 드디어 아들이 지 짝을 만난 것 같다고 애 얼굴이 피니까 그런 아들 보는 내 마음도 봄꽃처럼 피더라고. 옆에서 조바심 내며 지켜보니 그 아가씨랑 계속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얼굴 보여달라고 그랬어. 나이 찬 남녀끼리 선에서 만난 이상 서로 간에 결혼 얘기 안 할 리 없고 하니까 아들이 한 달쯤 뒤에 만나던 아가씨를 데려왔지. 처음 그 아가씨 봤는데 간 뒤쪽이 찌르르하고 뒷목이 쭈뼛한 게 감이 별로 좋지 않았어. 걔는 어머님 다정스럽게 부르며 나한테 살갑게 구는 것 같지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숱한 사람들 드나드는 식당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니.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사기꾼과 마주해야 한다. 몇 번인간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고. 특히 기억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 뒤로 내가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하긴 해. 원래는 내가 26이 아니고 24세 국밥집을 차리려고 했어. 그 무렵 동네에 아는 아저씨가 자기 돈을 보태줄 테니까 같이 식당을 차리자며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 그 아저씨 하는 말이 내 꿈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도 그 아저씨 믿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저씨는 내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지. 그 마누라는 시장에서 유명한 개주였는데 시장 상인들 개돈 200만 원까지 해먹고 하루아침에 나른 거야. 그 순간 난 세상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 더 이상 사랑관계나 감정 등에 휩싸여 일을 그르치지 않기로 결심했어. 사람을 믿되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내 아무리 무식하다지만 계약서에 있는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였지.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크게 뒤통수 맞는 일 없이 사업할 수 있던 거야. 그런데 한번 사람이 마음먹고 속이고자 하면 걸려들 수 없는 게 사기야. 내가 아무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미에 확인을 몇 번이고 하지만 사기당한 적이 어디 그 한 번이게. 10년 전쯤에 새로운 재료 공급 업체 사장이라며 다가온 중년 남자가 나에게 좋은 조건의 식자재 공급을 제안했어. 그 사람은 푸근한 인상에 신뢰감이 가는 말투라 전혀 의심이 가지 않았지. 사업자 등록증도 멀쩡히 있고 말이야. 전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의심 없이 그를 믿었지.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 그는 계약금 및 선지금을 요구했는데 나는 그 말 듣고 의심 없이 은행 계좌로 보냈지. 하지만 선지급을 받은 후 그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당연히 식자재 공급도 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손실을 봤지만 그보다 더 큰 타격은 새로 믿고 맡길 만한 공급업체를 당장 구해야 하는 것이었어. 그날 잠적한 바람에 재료 수급이 안 돼서 이틀 식당 문 닫고 영업 손실만 1억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당했던 사기가 정말 교묘했지.
30대로 보이는 젊은 사업가가 자신을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면서 나한테 국밥집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을 제안했어. 노트북에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여주고 전문적인 말투로 하니까 나도 거기에 혹했던 모양이지. 게다가 그럴 만도 한 게 그때 내 나이가 65이었어. 너무 어릴 때부터 몸쓰고 고생하니까 관절은 이미 갈아엎어지고 여기저기 병도 생겨서 이젠 국밥집을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할 때였거든. 하지만 자식 중에 내 국밥집을 해보겠다 나서는 놈도 없거니와 그만한 그릇 가진 놈을 아직 못 찾아서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내면 내가 갈고 닦아온 노하우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난 지정 관리만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집에 가는 팔자 끊고 편하게 좀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 제안에 거의 넘어갈 뻔했지. 하지만 결국 난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어. 이미 여러 번 사기와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절대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 끝까지 나한테 사기치려는 그 자식에게 쌍욕해주고 뜨거운 물 끼얹었으니 내빼더라. 나중에 다른 국밥집 사장한테 들었는데 그 사기꾼 놈이 여기저기 잘 되는 식당 사장들한테 다니면서 나한테 하듯 사기치고 다녔다네. 그리고 몇몇이 거기에 넘어가서 큰 손실을 봤다 하더라고. 아마 나도 거기에 걸려들었다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고서 그 세 번째 사기꾼 컨설턴트를 만났던 때가 떠오를 만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거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화여대까지 나온 애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다고 사기꾼을 하겠어? 집안 얘기 들어서 그런가 행동에 교양도 있어 배고 예절도 갖추고 한 게 흠잡을 데 없었지. 내가 왜 괜히 예비 며느리한테 심술이 나서 그런가 끔끔한 기분은 내색하지 않고 결혼 앞둔 애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보냈어. 시간 날 때 한번 우리 국밥집 와보라고 했더니 얼마 뒤 진짜로 그 애가 식당에 왔더라고. 찾아온 마음이 이쁘고 반가워서 국밥 한 사발 바로 말아주고 예비 며느리 먹는 모습을 지켜봤지. 이게 늙은이들 취향이라 젊은 네 입맛에 맞나 모르겠다. 웬걸요. 정말 맛있고요. 역시 맛집으로 소문날만 해요,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많이 찾으면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되나요? 매상? 그래 뭐 앞으로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인데 솔직히 까도 되겠지. 한 달에 기천만 원 돼. 기천이요? 기천이 얼만지. 그건 그렇고 앞으로 내 며느리 될 건데 우리 가게 한번 둘러봐야지. 자, 여기 주방.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씨 이게 무슨 하수구 냄새야 하고 손으로 코를 급히 막더라고. 상스러운 말투에 놀라서 내가 쳐다보니까 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놀래서 당황하는 거지. 아, 어머니 워낙 코가 예민해서 저도 모르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순대국밥 만드는 주방서 그럼 꽃향기가 나야 되냐? 쪼잔한 어른 되고 싶지 않아서 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때 마침 방금 삶은 수육이 있기에 몇 점 썰어서 접시에 얹어서 맛보라고 예비 며느리한테 줬어요. 오전에 피부과 가서 풀악셀 밟았더니 지금 어금니가 얼얼해요. 이것까진 저 못 먹겠어요. 에? 그게 뭐야? 자동차 그 악셀을 세게 밟았다는 말인가? 어머님, 참 그런 게 아니라요. 풀악셀이요. 피부 좋아지라고 받는 레이저 이름이 있어요. 아이고, 난 그것도 잘못 듣고 그 못 먹을 정도로 아픈 걸 어쩌냐? 그 피부과 다니면 돈도 억수로 들겠네. 우리 딸들도 문간이 닳도록 다니더구만. 그런데 솔직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가게 1년 매출은 얼마나 하세요? 기천 말고 정확히요. 돈 자랑은 하는 거 아니지만 이제 곧 너도 내 자식 될 거 아니냐. 내 간단하게 얘기할게. 1년에 못해도 6억은 넘게 번다. 됐냐? 와, 대단하세요. 명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가게 건물 통째로 그리고 서울에도 아파트 있으시다면서요? 그래 뭐 이 정도 오래 식당 하면 뭐 좀 있지.
재산에 대해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예비 며느리를 가만 보니까 얘가 경제관념이 있긴 한가 싶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여간에선 빼먹지 않고 국밥집을 열어두었던 것부터 처음 돈 벌 때 그저 은행에 예금만 해뒀지만 점차 다양한 투자 방법을 배워갔던 것까지 힘들게 번 돈인 만큼 함부로 쓰거나 투자하지 않으려 신중을 기해서 안전한 부동산만 하나씩 늘려갔단 얘기까지. 어쩌다 보니 30분 가까이 애 앉혀두고 설교하긴 한 건데 애 표정이 힘들어 보여서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돌려보냈어. 그러고 한창 가게 손님들 상대하고 있는데 주방서 일하는 동생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님, 내가 창고 간다고 나가다가 아까 온 그 명진이랑 결혼한다는 아가씨 봤거든? 애가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있던데 입에 담배 한 개 물고 라이터불 붙이면서 누구랑 한참 통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조심히 엿들었는데 그 예비 며느리가 혼자 있을 때 뭐라 했는가 얘기를 듣고 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 아씨, 나 똥 밟은 거 아닌가 몰라. 마치 입에 걸레를 문 거 같은 노인네였어. 무식한 시무랑 옆에 앉기도 싫었다고. 몸 전체에 누린내가 진동해서 얼마나 역했는지 몰라. 엄마, 그래도 이 노인네 가게 매출도 장난 아니고 재산이 많긴 한가 봐. 서울에 아파트도 있다지. 그거 말고 상가랑 암튼 어마어마한 느낌이야. 뭐? 잘됐다. 근데 난 걱정이다. 냄새나고 무식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나 어떻게 살아? 이 결혼 꼭 해야 돼? 난쟁이 똥자루만한 남자가 저희 엄마 닮았는지 그 집 사람들 죄 키가 작더라고. 나중에 애라도 나오면 우리 애까지. 아, 저 재산 봐서 지금은 참는데 결혼하고 노인네 늙고 병들어봐. 그때 싹 재산 털어먹고 배로 갚아줄 테니까. 아,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왜 얘를 처음 보고 구리구리한 느낌을 받았는지. 이 가스난 우리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아니 내 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기꾼이라는 걸. 당장 아들한테 퇴근하는 대로 가게에 들르라고 해서 호통을 쳤지. 다른 말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몇 마디 해보니까 그 가스나 우리 집 기둥뿌리 뽑으려니야. 파혼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나마나 엄마가 슬기한테 욕하고 막대했겠죠. 엄마가 중졸인 게 창피해서 내 지인들에게 엄마 소개 안 하는 줄 알아요? 무식하게 아무한테나 내뱉는 그 말투,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슬기한테 성질 부리시니까 걔가 엄마 무섭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참았는지 아세요? 자중 좀 하세요. 세상에 어찌 자식 새끼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길 한단 말이에요. 답답한 속 억울하기 이를 데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아들놈이 결혼도 전에 여자 편만 들고 심지어 나한테 창피하다고 무식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겠어. 이 꼴 보자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국밥하라 아들놈 가르치고 키운 것인가. 회의감마저 들더라고. 답답한 마음에 딸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얘도 그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나야 딸이라 이해하지만 젊고 교양 있는 집에서 자란 애가 엄마랑 통하긴 어렵죠. 그리고 요즘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건 흠도 아니에요. 주방 이모가 한 얘긴 좀 오버 같고 그냥 엄마 재산이 많아서 좋다 그런 거지. 솔직히 누구 없는 데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누나들이 걔 몇 번 만나봤는데 벌써 우리한테 선물도 주고 착하던데 그럴 애 아닌데? 그 망할 것들이 선물 공세에 넘어갔는지 엄마 말 안 듣고 그 며느리 편만 들었지. 이래서 큰일 나겠다 싶었어. 그래서 내 평생 처음 흥신소 간판 이름은 무슨 심부름 센터 가서 이 여자애랑 집안 조사를 해달라 했지. 거기서 파보니까 이 가스나 집이 상상 이상으로 지저분하더구만. 저희 친정 엄마도 15살 많은 남자랑 바람 피다가 꼬시고 본처 자리를 꿰찬 거였어. 그전에도 남자들 꼬셔서 얹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가장 경멸하는 그런 부류의 여자였지.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 펴보려고 하는 머리 텅텅 빈 것들. 처음엔 슬기 걔가 그렇게 선 같은 걸 자주 봤다네. 우리 아들 만나기 전까지 100번은 했을 거래. 근데 알다시피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일수록 그 부모랑 조부모 직업이나 집안까지 싹 다 살피는 데라서 후처의 딸인데 직업도 마땅치 않은 그저 어리고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서 그 가스나랑 맺어줄 만한 좋은 집안 남자는 없었다는 거야. 매번 찬밥 신세였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눈을 낮춰 찾다가
우리 아들놈이 그 여시 눈에 딱 띄었던 거지.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유학파의 연봉도 높고 그 어민 돈까지 많다지. 집안은 뭐 그저 그래서 자기들이 비벼보겠다 싶었는지 상여우 같은 가시네가 결국 내 아들을 꼬여냈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단지 제 친정 어미가 후처라는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다고. 그 가스나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남자를 갈아치우기로 아주 유명해서 난잡한 그런 거였다고 하대. 아이고 어찌 그런 숭악한 것이 내 아들하고 엮인 건지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지더라. 이쯤 들으면 됐소. 그럼 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장님 보시기에 이 숭악한 것을 어찌해야 아들한테서 떼어낼 수 있겠어요? 이건 뒷조사하는 수당 외의 업무라며 흥신소 사장은 나한테 300을 더 요구하더라고. 속으론 돈 밝히는 놈이라고 욕했지만 내가 어쩌겠어. 달라는 대로 바로 줬지. 그랬더니 그 사장이 묘안 하나를 알려줬는데 그게 참 기똥찼던 거지. 300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기가 알아서 다 세팅하니까 준비되면 자기 말대로만 따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자, 그럼 이제 그 방법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일주일쯤 뒤에 예비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어. 어머님, 제가 혼수 가구랑 냉장고 TV 이런 걸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혼집에 대해 아는 게 있어야죠. 명진 씨 얘기론 이미 어머님께서 저희 신혼집 마련하셨다고 거기 평수랑 방 치수 같은 걸 알려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너 데리고 신혼집 보여줄 참이었다. 오늘 시간 되니? 흥신소 사장이 미리 알려줬던 주소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죠. 도착한 곳은 금천구 독산동의 어디 다세대 빌라더라고요. 내가 차에서 내리자 며느린 왜 여기 오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뭐라 내색은 못하고 조용히 따라 내리더라고요. 여기가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집이다. 뭐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서도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 이것도 겨우 마련한 거야.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너한테만 말하는 거다. 농담이시죠? 여기가 저희 신혼집이라고요? 이런 후진 동네가요? 집이 몇 채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어. 실은 몇 년 전 나한테 프랜차이즈를 내자면서 투자자가 하나 붙었는데 나도 이제 늙고 쉬고 싶은 마음에 그 투자 제안에 사인해버렸다. 그런데 그놈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거야. 가게 요리랑 영업 노하우 넘겨받은 거 다른 식당에 팔고 내가 분점 내기로 한 다른 영업장의 보증금이랑 거기 사장들의 계약금까지 들고 내뺐어. 하도 창피하고 그래서 차마 자식 놈들한테는 말 못했지. 나랑 계약했던 사람들한테 계약금은 물론 손해배상 그런 것도 보상해줘야 되고 단숨에 100억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니까. 그뿐이야. 갖고 있던 상가에 오랫동안 공실이 늘어서 은행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 팔고 싶은데 요즘 불경기라 그것도 못하고. 이런 지경이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그러니 이해해라. 내 말을 듣던 며느린 제 입술을 꼭 깨물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바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어요. 나한테 가겠다는 말도 안 하고 내 어깨까지 밀치면서 싸가지 없이. 기분은 잡쳤지만 내 수가 통했다 싶어 쾌재를 불렀지.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걸 보고 왔나 하고 평상시처럼 웃으며 맞았지. 하지만 그 귀여운 우리 막둥이의 그런 눈빛은 처음 봤다. 날 노려보는 눈빛이 꼭 호랑이 같더라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만큼 화가 나 있는지 알겠어. 그리 나를 적대적인 눈길로 보며 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어. 엄마 때문에 슬기가 파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혼수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욕설에 뺨까지 때리셨다면서요? 엄마 반지에 긁혀서 뺨에 상처까지 났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안 그랬어.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뺨에 난 상처랑 눈두덩이에 옅은 멍까지 봤다며 내게 잡아떼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이 결혼 끝까지 갈 겁니다. 집 그런 거 안 해주셔도 신혼집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 인정 안 하시면 그대로 모자가는 인연도 여기까지예요. 아셨어요? 그러고 아들이 가게를 나갔는데 내가 아무리 독한 년이어도 그렇지 내 어찌 멀쩡할 수 있겠어.
그 여신 우리 집에 재산 없는 걸 알고 지를 걷어찬 건데 그러면서 보탠 거짓말에 넘어가서 아들은 내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나랑 영 끊을 기세였지. 여시에게 홀려서 어미 말도 안 듣고 남편 없이 돈 벌고 자식 키운 인생 70에 뭐가 남나 모든 것이 부질없어. 가게도 종업원들한테 맡기고 답답할 때마다 가게 밖에 천변을 걷고 또 걸었지. 그러다 우리 집 오는 단골 중에 형사 양반 하나가 있거든. 내가 가게 들어오니 그 양반이 나보고 그랬어. 사장님 요즘 근심 많으시다면서요? 밥은 잘 먹었어요? 아유, 요새 내가 사는 게 아닌기라. 뜻밖의 그 형사가 예비 며느리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를 알려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 그 여시에 대해 알려주고 얼마 있다가 그 양반이 예비 며느리가 유부남 고등학교 선생하고 그 짓하다 선생 마누라한테 걸려서 간통까지 갈 뻔하다 고소 취하했다는 것. 대학 가서 술집 아르바이트 하다가 걸려서 벌금형 나온 것까지 더러운 행실을 찾아서 나에게 알려줬지. 그리고 내 연락은 죽어도 안 받는 아들에게 딸이 보자고 연락해서 내가 같이 나갔어. 한데 내 얼굴 보니까 카페에 들어오려다 바로 나가려고 하더라. 쌍놈의 자식. 마지막으로 어미 말 한 번만 듣고 가. 걔는 허름한 집을 보여주고 재산도 모두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너 찬 거야. 못 믿겠냐? 정말 이 어미가 잘못해서 걔가 그러는 거면 너를 차고 다른 남자 만나는 짓은 안 하겠지.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직접 보여주랴? 그리고 아들이 걔랑 맞선 봤던 바로 그 호텔로 데려가서 보여줬어. 예비 며느리인 아들을 꼬여냈던 똑같은 말투로 다른 남자랑 선보고 있는 걸 딱 보였던 것이지. 게다가 그 선이 한 번이 아니라 같은 날 2명을 돌아가며 만나던 것까지 보게 됐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축 늘어진 어깨로 갔어. 불쌍한 내 아들, 그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클꼬. 내 아들만 일에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먼저 수백만 원을 냈던 맞선 업체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 당장 사장 나오라고. 여기 속아서 우리 아들이 꽃뱀 만났는데 가만 못 있는다고. 당황한 사장이 나와서 내가 그간 얘기를 싹 다 하면서 경찰이 준 자료까지 보여줬지. 얼굴이 새파래져서 연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가입비는 환불해 줄 거고 아드님의 맞선은 최선을 다해 AS 해주겠다고 말이야. 나는 그깟 돈이랑 우리 아들 맞선 보여달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을 조건 좋다고 엄한 집 아들이랑 선 보여준 게 화가 나서 왔소. 이 회사 물론이고 맞선 시장 전체에 이 숭한 년과 집안 소문을 싹 내주시오. 그것까진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티 나지 않게 뒤로 다 소문내고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사죄드리며 저희도 그쪽에서 속인 부분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일단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참에 끝장을 내야겠다 싶어서 아예 슬기 고것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버렸지. 내가 집 앞에 가니까 이 여시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니까 어쩌겠어. 내 식대로 무식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 내가 신사답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시오. 이 집에 딸년이 고등학교 선생이랑. 소리친 지 얼마 안 되니 바로 그 어미가 당장 문을 열어주면서 나한테 뭐라 쫑알대더라고. 무식한 옆했네.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마음대로 하든가. 난 경찰에게서 얻은 당신 딸 행실이 있으니까. 난 저 애비랑 단판 지으러 왔고 당신 같은 여자랑은 할 말 한 개도 없다. 점잖은 인상에 굳은 표정으로 나온 그 딸 애비가 보이길래 다다다닥 내가 아는 얘기를 다 했지. 당신 마누라와 딸이 이러고 살았던 거 아느냐 하며 들고 간 자료를 보여주고 절대 이런 애랑 내 아들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책임지고 파혼시켜라. 만약 계속 당신 자식이 내 아들에게 붙어서 어쩌고 홀린다면 내가 아는 모든 얘기를 세상 사람들 다 알도록 해주겠소. 당신도 본처 버리고 저 여시한테 홀려서 재혼했다지. 당신 나온 고려대, 슬기 나온 이화여대 거기뿐 아니라 아예 방송사에 보낼 거야. 그나마 몇 년 남은 당신 공직자 생활 거기서 끝나는 거야. 다니는 교회 앞에 이 동네 앞에 내가 커다란 현수막 만들어서 뿌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나? 이 김길자가 못할 것 같냐고.
아들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보다 세상에 강한 건 없지. 공무원이나 했던 양반이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 협박에 어찌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어. 그 일로 사달이 났는지 다음날 그 싸가지 없는 년이 아들한테 헤어지자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이실직고 했다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출가한 딸부터 해서 자식들 전부 집에 모여서 나한테 물었어. 엄마, 슬기 걔 진짜 그런 짓을 벌인 게 맞아? 무섭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이고, 남 욕할 거 없다. 그게 그 가스나만의 문제겠냐? 너희들은 뭐가 달라? 내 가만 생각해보니 모든 일들이 다 그 꽃뱀 모녀만 원인은 아니겠다 싶더라고. 내가 뭘 놓치고 살아온 건가 보였어. 자식 교육 단디 시키고 또 돈 무서운 걸 자식들 가르쳐 줬으면 그런 숭한 것들이 붙었겠어. 그래서 내 결심했지. 많은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좋은 곳에 쓰자고. 내 이름 석자도 세상에 알리고 말이야. 국밥집 사장 할매뿐 아니라 이마만치 좋은 일도 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역 소상공인 돕기 등 단지 돈벌이 했던 년이 아니고 사회에 좋은 일도 남기기로 마음먹었어. 직접 내가 할 줄은 몰라서 직장 다니는 큰딸이랑 심성 착한 셋째 딸이랑 해서 그 아이들이 막아서 지금 해주고 있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식들한테 정신교육 단단히 시켰지. 내 재산 너희들이 탐내는 줄은 나도 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 싶어. 지금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내 재산 반토막은 그 사회에 환원할 거야. 나 쓸 것 빼고 너희들한테 조금 나눠주긴 할 건데 건물이며 그런 거 너희들 거 아니야. 상가도 내 가게 잘 키워줄 놈 그놈한테 제대로 값쳐서 팔 거다. 슬기 걔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다고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세요? 우리가 무슨 죄라고 왜 막내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해를 봐야 돼? 저 가스나 궁딩을 확 차버릴까 보다. 피해는 무슨 피해? 너희도 다 마찬가지야. 부모 돈을 지들 돈으로 알고 이제 난 니들 돈 빼가라고 있는 은행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다들 제 앞가림 알아서들 해. 그렇게 속 시원하게 국밥집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남기셨다고 해요. 여기 사연을 다 쓰고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해주신 얘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개해도 될까요? 아, 못하러. 별 볼 것도 없는 늙은이 사는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내 얘기들 남들이 궁금해 할런가 모르겠다. 정 쓰겠다면 아유 이왕 재미나게 잘 써. 아마 모두 할머니 얘기 재밌어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글을 잘 쓰는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이로써 할머니 가슴속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면 좋겠어요. 아, 참고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지른 이름이니까 M1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보낸 사연이 방송을 타게 되면 순대국밥집 할머니께 꼭 들어보시라고 전해드릴게요. 분명히 무뚝뚝하게 내색은 안 하지만 당신 얘기가 불린다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정성껏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환갑을 넘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나이쯤 먹으니 나이를 허투루 먹은 건 아닌지 남들만큼이나 제 인생에도 차곡차곡 얘기들이 쌓이더군요. 말 주변은 없지만 재밌게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의사인 아버지와 교육자 집안 출신 어머니 모두 성격에 모난 데 없이 유순한 분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주어진 제 환경에 만족하면서 부모님 속 크게 썩이지 않고 자랐죠.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한 편이고 대학 생활도 성실히 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유난스럽진 않으셨지만 늘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고 저 또한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시는 것들 감사히 받아가며 착한 딸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반이 된 시기에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권유하셨을 때에도 딱히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가씨들이야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결혼할 사람도 스스로 고르는 게 당연하지만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모님들이 먼저 신랑감을 고르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거기다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제게 해주셨던 것들이 저에게도 늘 좋은 선택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어련히 괜찮은 분을 골라주셨겠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용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남으로 밑에 둘이 있던 동생은 어려서 잃고 홀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한 몸에 받으며 공부해서 의사가 된 기반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기 머리 하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믿을 거라곤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답게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의 두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변변찮게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던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외관은 꽤나 준수한 편이었어요.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있는 눈빛과 멀끔한 생김새에 첫 만남에서도 제법 호감이 갔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는지도 이해가 갔어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의사가 됐으니 이제 돈도 적지 않게 벌게 될 것이고 홀어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다른 딸린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버는 족족 밑빠진 독이 될 일도 없었을 테였죠. 집안일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저희 집이 유복한 편이니 제 입장에선 괜찮은 신랑감을 남편 입장에선 앞으로의 미래의 탄탄대로가 되어줄 든든한 처가를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꽤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남편과는 다르게 연신 제 부모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송구스러워 하셨어요. 그간 없는 집에서 하나 남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을 시어머니의 녹을 떠올리니 이젠 조금 더 어깨 펴시고 사셔도 괜찮을 텐데 앞으로 내가 좋은 것 많이 드시게 하며 잘 해드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사실 결혼은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남편과 오롯이 둘만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저희 부모님께선 외동딸인 제가 시집을 갔으니 얼른 손자보고 싶으셨던지 은근히 기다려 하셨지만 아직 저와 남편은 젊었고 아이가 급하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도 않아 굳이 아이 갖기를 서두르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남편의 고향집에서 머무르시면서 드물게 저희 집에 오실 때에도 길게 머물지 않으셨고요. 먼저 시집간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쥐뿔도 없는 집안이라도 아들 가진 유세를 그렇게나 떤다고들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제게 보내놓고도 유세라고는 부릴 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오히려 있는 집 자식인 절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깐 집에 머무르실 때도 혹시나 제가 수고롭진 않을지 늘 마음을 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실 때마다 전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서 잠깐 계시는 동안이라도 좋은 것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 드시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자 웬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땡땡땡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전화 주신 분은 누구세요? 이내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 공허한 신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가 끊겼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도 잊어버릴 무렵 또다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분명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말이 없었어요. 처음엔 대답이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대꾸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러고도 며칠 새 비슷한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자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만 가지 심란한 생각들을 떠올려가며 기억을 더듬어가자 문득 웬 모르는 여자가 남편을 찾는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 기억났죠. 그때 그 여자가 저 말 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라는 물증은 없었지만 어쩐지 감히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죠. 요즘 집에 전화를 걸어놓고 말도 하지 않고 먼저 끊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양복 재킷을 벗던 남편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나 이내 짐짓 침착한 어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잘못 걸었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며칠 새 그런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지 몰라요. 남편은 딱히 말이 없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일전에 웬 여자에게서 당신 찾는 전화가 온 적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당신 말고 아는 여자가 어딨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답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짐작가는 여자에 대한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됐죠. 의심이 확신이 된 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친정 어머니와의 식사 약속에 가기 위해 나선 집 대문 맞은편 전봇대 뒤에 웬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땡볕 아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양인지 여잔 땀 범벅이었어요. 여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낯빛이 회색빛으로 질렸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아, 저 여자구나. 가슴속에 무언가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한 번은 그 여자를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억겁같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를 집으로 들일 수는 없어서 근처의 찻집으로 데리고 갔죠. 여잔 자기가 먼저 찾아왔는데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제 앞에 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댔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뗐죠. 저희 남편 때문에 오신 건가요?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자를 전 그제야 찬찬히 훑어봤어요. 행색이 남루하긴 했지만 여잔 제법 앳되고 예쁘장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유행의 여자를 좋아했던 건가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그간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여자 쪽에서 절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리 꺼림칙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혹시 저 몰래 저희 남편 만나고 있어요? 제 말에 여자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겁먹은 얼굴로 더듬더듬 이어간 말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여잔 남편의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인 여잔 간신히 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 밤엔 여성 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방학 중 잠깐 고향에 내려와 야학 선생으로 봉사하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는군요. 비슷한 환경에서도 서울까지 유학을 가 의대생이 된 남편이 순진한 시골 아가씨 눈에 얼마나 멋진 남자로 비춰졌을진 말할 것도 없었겠죠. 남편은 여자에게 늘 친절하고 유머가 넘쳤으며 여자가 마음을 빼앗긴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은 남편의 방학이 끝나며 끝을 맺었어요. 여자에겐 연애였지만 남편에겐 그저 학교를 벗어난 짧은 기간 동안의 유희일 뿐이었으니까요. 여잔 뒤늦게 자신이 농락당했음을 깨달았지만 가진 것 없는 시골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 후 남자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남자의 어머니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계셨기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 달이 건너 남자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전화를 건 건가요? 당신을 배신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궁금해서? 여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이내 저를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의심만 하던 것과 당사자에게 확인 사살을 당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커피잔을 쥐인 손이 덜덜 떨려 손잡이에서 황급히 손을 떼어냈어요. 남편도 알아요? 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이 수상했던 반응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모든 상황이 시래에 엮은 듯 순식간에 짜 맞춰져 갔어요. 불륜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게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아서 나온 행동이었구나. 남편이 아이 키우는 걸 도와왔어요? 그러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선생님을 한 번도 가까이서 뵌 적은 없어요. 전화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 애인지 어떻게 확신하냐며. 아이 낳고 한 번은 병원 근처로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가버리셨어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여자의 입에선 이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미칠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전 여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젠가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제가 찾아간 게 결혼하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은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늘 장난스럽고 대화가 넘쳤던 남편을 떠올리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티 하나 내지 않고 이 결혼을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아연에 있는 제 앞에서 여잔 숫제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 천주인 고향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서 외지로 나와 아이를 낳긴 했는데 결혼도 않고 아이 낳은 여자라고 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계속 제가 데리고 있으면 저희 둘 다 죽어요. 제발 아이 좀 키워주세요. 제발. 넋이 나간 제 앞에서 이제 여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서름에 북받쳐 꺽꺽 숨까지 넘어가며 우는 여자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꺽꺽 우는 여자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저는 휘적휘적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찻집을 나섰어요. 죽어도 그 남자가 퇴근에 돌아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도 없었죠.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구나. 황망한 기분에 길바닥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자 저 멀리서 식겁을 하고 달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딸네 집에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도 응답이 없자 무작정 제 집 근처부터 뒤져보셨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는 딸을 보는 엄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 그대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닌 두 모녀의 얼굴을 본 아버지도 당황스러운 얼굴이 됐어요. 양쪽에서 쏟아지는 한참의 추궁 끝에 결국 전 일의 전말을 모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모두 마쳤을 때 시체처럼 굳어버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한참을 굳게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눈물도 얘기도 쏟아낼 만큼 쏟아낸 전 이내 탈진해서 기절할 것 같은 잠에 빠졌어요. 그 후로 며칠을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집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에게서 따로 연락이 전해지진 않았어요. 전 묵묵히 친정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받아 먹으며 차츰 상태를 회복해 갔죠. 그러고도 며칠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한 번은 그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았죠. 부모님께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씀드리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으신 모양이었던지 더는 절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엔 남편이 절 만나려 해도 중간에서 막으신 모양이었는지 처갓집으로 오라는 연락에 남편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멍투성이에 찢긴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의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쳐들어가 남편을 박살내셨다고 해요. 잘난 얼굴이 흠씬 두들겨 맞아 볼품없는 꼴이 된 것을 보니 저 낯짝으로 잘도 어린 것을 꼬여냈겠거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에겐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꿇어 앉아 있어도 제가 말 한마디 붙이지 않자 남자가 먼저 입을 뗐어요. 결혼 전 일이야. 그래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게서 반응이 없자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계속했어요. 당신 만나기 전 일이야. 결혼 후엔 당신 말고 그 누구도 만난 적 없어. 실수야. 맹세코 당신을 기만한 적은 없어. 감히 내 앞에서 기만을 입에 올리다니 그 가증스러운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랑 상관없는 애야. 당신이 만날 일도 없고
앞으로 당신이 낳을 아이만 내 아이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눈앞의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난 1년간 함께 살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제 핏줄도 팽개치는 남자가 절 사랑해서 이렇게 붙들려 드는 걸까요? 그저 제 출세에 아내의 배경이 필요했던 거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눈앞의 남자가 징그럽게만 느껴졌어요. 당신 그동안 어디서 잤어? 차갑기 짝이 없는 제 말투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간 반말에도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았어요. 그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기가 찼습니다. 하기야 바로 며칠 전 병원에서 제 장인에게 그런 망신을 당했으니 집으로 도망치고 싶기도 했겠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집 내 부모님이 나 잘 살라고 사주신 집이야. 그런 집에 당신 들이고 싶지 않아. 길게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쩔쩔매는 모습이 추레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이 몇 번 더 우는 소리를 했지만 대꾸 없이 냉랭한 제 모습에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부모님이 만류하셨지만 전 그 길로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더는 집을 나와 있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평소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으로 절 보러 온 이후 남편은 몇 번을 더 찾아와 빌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대로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또다시 비는 지난한 과정을 몇 차례 더 반복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 남자가 사실은 별 볼 것 없는 작자였다는 걸 하루하루 더 실감하면서 전 남편에게 서서히 정을 떼갔습니다. 갑작스레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신혼집으로 돌아온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였어요. 발신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건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시신이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다더군요. 당시 남편은 만취 상태로 그대로 즉사했다는 경찰과 의료진의 설명에도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건 뒤이어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들어선 친정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분노에 찬 저주의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기어이 내 딸 신세를 망쳤다며 가슴을 쥐어뜯는 엄마를 보자 그제야 정말 내가 가부가 됐구나 차츰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차려진 빈소 구석에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으니 정신이 나간 듯한 웬 노파가 휘청휘청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등 뒤로 포대기를 들쳐맨 사내 아이의 까만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갓 돌을 넘긴 듯 보인 아이는 엎드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오열하는 제 할머니 등이 답답한지 내려오려고 낑낑대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군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악을 쓰다 탈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제 친정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돌아오다 사돈의 등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보곤 그대로 뒤로 넘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감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순간 눈을 질끈 감곤 입을 뗐어요. 아이 엄마는요? 시어머니는 곧 죽을 것 같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 앞에 아이만 놓고 연락도 안 되고 차마 아이를 제 집 앞에 놓아두지 못하고 시어머니 댁에 두고 사라진 모양이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파의 모습에 분노와 측은함이 뒤죽박죽이 되어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우뚝 굳어버렸어요. 아, 나는 두 모자 모두에게 농락당했구나. 그간 제게 그리도 숙이고 들어오던 모습이 어려운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더는 마주보기도 싫어서 그 길로 빈솔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애처롭게 굴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잃었다고 곧 죽을 사람처럼 되어버린 시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의 모습이 뒤죽박죽 되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어리석은 사람, 제 자식도 버리고 눈앞의 것을 놓칠까 그리 아등바등 하더니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갔구나. 새벽 공기에 차츰 머리가 식어가자 마음도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없는 빈소 구석에 쭈그러든 시어머니와 그 옆에 짧은 사지를 펴고 잠이 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쌕쌕거리며 잠든 아이의 양뺨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넋이 나가 있던 시어머니가 순간 흠칫 놀라 절 쳐다봤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아이 친모가 따로 남겨둔 게 없어서 전 그냥 아가라고. 이제 더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그 뒤로 제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기 가진 거 알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이 싫다고 한사코 질색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벌 받는다고 천벌을 받을 거라고. 기한댁 따님과 결혼한다고 할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 연락도 받아주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덜덜 떨리는 노파의 몸이 곧 사라질 듯 작게만 느껴졌어요. 그 초라한 모습에 완전히 원망만 할 수는 없는 기분이 들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비로소 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문객들도 많이 드나들지 않고 조용히 장례가 마무리된 후 전 다시 시어머니와 대면했어요. 아이, 어머님이 키우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연세도 적지 않은데 그 형편에 아직 핏덩어리인 아이를 키워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차마 아들의 혼을 잘 키워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우 없는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제가 데리고 갈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겠죠. 전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단, 아이 저한테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연은 끝난 겁니다. 전 물론이고 아이랑도 영 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면 아이 데려갈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홀로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잠깐 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혼외자이니 제 입장에선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이인데 원망의 대상인 아이 부모가 모두 떠나서였을까요? 원망의 화살이 아이에게까지 향하진 않더군요. 얼마 보지도 않은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 한참의 생각 끝에 전 결론 지었습니다. 남편의 아이라서가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 부모에게 이름도 받지 못한 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버림받은 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아이.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말렸다지만 남편에게 자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도록 둔 시점에서 제 입장에선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이걸로 어머니와 저 사이의 인연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온 순간부터 그 여자아이도 남편 아이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 키워주길 바라신다면 두 번 다시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자식 잃은 부모에게 손자와의 인연까지 끊으시라 말하는 제가 저 스스로도 야멸차게 느껴졌지만 아이를 제외하고 남편과 관련된 모든 인연을 다 끊어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을 흐느끼셨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제게 보내는 것이 정답임을 알고 있는 듯 군말 없이 제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제 친정은 뒤집어졌어요. 친정 아버지께선 당장 아이를 내보내라 노발대발 하셨고요. 어머니는 아예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었기에 친정 부모님과 저의 대치 상태는 길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죠. 처음 며칠간은 낯선 사람에게 적응하지 못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칭얼거렸지만 울음소리조차도 작고 순한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아이를 데려와 급히 구한 베이비시터도 이렇게 순하게 우는 아이는 처음이라면서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손을 탔어요. 며칠 새 제가 익숙해졌는지 제가 안아들어도 울음이 잦아들더니 금세 저와 눈을 맞추며 방실방실 웃는 것이 그간 폭풍같이 휘몰아치던 일련의 사건들에 얼어붙은 제 가슴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죠. 친정 부모님들은 1년 가까이 버티셨지만 결국엔 당신들의 하나뿐인 외동딸의 고집에 져주셨어요. 저도 저지만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거든요. 아이의 외양은 남편을 닮았지만 성격은 순하고 조용한 것이 남편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찻집에서의 대면을 떠올리며 아이의 성격은 제 친모를 닮았나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 친부 성정을 닮지 않았다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몇 날 며칠을 고심해가며 직접 아이 이름을 짓고 내 손으로 손수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며 그렇게 전 엄마가 되어갔어요. 아이는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이가 제게 오기까지의 1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수월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오히려 가끔은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로만 자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다들 쉬쉬하긴 했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 친정아버지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에게 망신을 준 일부터 시작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떠나는 등 시끄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아이의 나이부터 시작해 여러모로 시기상 들어맞지 않으니 제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짐작하긴 어렵지 않았겠죠.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모르게 쉬쉬하다가 아이가 진실을 알고 제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상처받을까봐 염려스러웠어요. 결국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앞에 앉혀두고 전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은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구나. 진작 내 입으로 말해줬어야 하는데 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내 새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구나. 그간 저에게 말도 못하고 아이 혼자서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들었을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저는 더는 숨기지 않고 저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실 그대로만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얘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아들은 제 말이 끝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작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왜 남겨진 우리만 이렇게 서로에게 미안해야 할까? 끝끝내 아이는 몰랐으면 했던 상처를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들, 엄마 그 누구에게도 떠밀리지 않고 엄마 스스로 너의 엄마가 되길 선택했어. 그건 돌아가신 네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주변 시선 때문도 아니야. 그저 네가 엄마의 아들로 세상에 와줬기 때문에 너의 엄마가 된 것뿐이야. 다른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처럼. 그건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어떤가요? 제겐 그 무엇을 줘도 바꾸지 않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아이인 것을요. 그렇게 아이와 둘이서 부둥켜 안고 얼굴이 퉁퉁 부을 때까지 실컷 울었습니다. 제 품에 꽉 들어차는 아이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충만함을 느끼며 비로소 그간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머리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불어시키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자기 공부를 찾아서 했고 공부도 곧잘 했어요. 이과 쪽 머리가 좋은 걸로 봐선 아버지 머리를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문득 예전 남편의 모습이 보여도 이젠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그간 시간이 흘러 그랬는지 그래도 한땐 반짝이는 기억이었던 짧았던 결혼 생활도 담담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됐고요. 아이는 살가웠습니다.
그 또래 남자아이들답지 않게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아들이었죠. 가족이라곤 단 둘뿐이니 자연히 둘이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고요. 집에 돌아온 아이가 그날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제잘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치유받고 있구나 소소하지만 매일 행복했어요. 늘 내심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는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비록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넌지시 재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실 때나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마다 겸연쩍은 표정을 짓곤 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뻔뻔하게 아이에게 치대곤 했어요. 제 성격의 처녀 시절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인데 어느새 그런 행동도 낯짝 두껍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절 기쁘게 해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그러하셨듯 저 또한 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미래를 주고 싶었기에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의 심신이 지칠까봐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한창일 아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이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깨달았죠. 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늘 그래왔듯이 아이를 지지해줬어요.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자 사이였기에 이미 아이의 생각은 일찍이 알고 있었고 아이의 적성에도 그쪽이 잘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서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어찌할 수 없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아들은 젊은 남편의 모습을 꼭 닮아있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아들은 거뜬한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아들의 인생에 더없이 기쁜 날을 함께하면서 그간의 시간들이 떠올라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절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엄마가 해준 거야. 이젠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내가 엄마한테 해줄게요. 사랑해요. 제 품에 쏙 안기던 작은 아기가 이젠 엄마를 품에 가둘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사내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커버렸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내 새끼 고생했다. 장하다 내 새끼. 이렇게 잘 커져서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너무 고마워.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 저 혼자 남겨졌어요. 함께 살게 된 일에 아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건 처음이었죠. 아들이 없는 집이 어찌나 휑하게 느껴지던지요. 해질녘에 썰물이 빠지듯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들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당연히 아이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아졌고요. 의대생의 학습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저 몸 상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하는 걸 잊지 않았고요. 집에 외롭게 혼자 남겨진 엄마에게 다정한 마음을 써준 거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첫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내 새끼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여자는 같은 과 동기였어요. 바쁘고 고단한 일정에 서로 의지가 되어주며 마음이 싹 튼 모양이에요. 여자친구 역시 의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처음 생긴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한 마음에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며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하고 예쁜 아이였죠. 집에서 사랑 잔뜩 받고 자란 아이 특유의 해맑은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뭐가 그리도 좋은지 연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가 가득한 아들과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참으로 반짝이는 청춘이구나. 내 아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니. 두 사람이 오래도록 사이좋게 잘 지내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기쁘게도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내내 안정적인 연애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기에 의대 본과를 졸업하고 두 아이 모두 나란히 의사 면허 취득 후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자연히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쁜 근무 중 오픈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슬쩍 떠봤어요. 아들, 연애한 지도 이제 대법 됐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 따로 해본 적 없어? 아니요. 저도 아직 한창 바쁠 땐데요. 결혼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생각 없어요.
생각보다 아들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단호히 끊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아들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켜봐온 제 입장에선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그런가? 엄만 당연히 엄마 며느리는 땡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엄마가 너무 앞서 나갔나 보다. 그치?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당장은 연애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나이 먹은 사람의 촌스러운 생각이었나 보다 하며 평소 잘 먹는 반찬을 아들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법 의사 선생님 태가 났어요. 대학병원 교수를 목표로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기에 아들 말처럼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도 옆에 있으니 가정을 꾸려서 단란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 싶었죠. 넌지시 아들에게 이제 슬슬 결혼을 계획해 보는 게 어떻겠냐며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아들은 딱히 대답하진 않았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며느리가 될 아이를 수년간 지켜봤고 사돈될 분들께서도 저희 아이와 이미 교류가 있으셨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아이들 결혼에 동의한 상태에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돈 어른 되실 분도 의사이셔서 일전에 건너서 몇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사부인 되실 분은 아직 뵙지 못했지만 우리 예비 며느리를 저렇게 사랑 가득한 아이로 키워주신 분이니 분명 좋은 분이시겠거니 생각하며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하신 사돈 내외와 인사부터 나눈 뒤 식사가 시작됐어요. 사돈 어른은 풍채가 좋고 웃음소리가 시원한 화통한 인상의 호남이셨습니다. 사부인 되실 분도 세련된 인상을 풍기셨고요. 한번 보는 걸로 상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좋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엔 구체적인 결혼 일정 조율보단 서로의 안부와 신변 잡기에 대한 가벼운 얘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이윽고 식사가 얼추 마무리되고 후식이 들어오자 사돈 어른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부인께서 홀로 아들을 키워내시느라 그간 노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부부 둘이서 딸아이 하나 키워내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부인. 얼핏 외아들을 홀로 키운 홀어머니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로 들렸지만 그간 숱하게 겪었던 경험을 통해 단지 그 뜻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민하게 알아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남편의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사돈 어른께도 비춰졌거든요. 제가 아들의 친모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은 어떤 부모에게나 제살 깎아내어주는 일이겠죠. 과분한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따님이 어쩜 저렇게 생각이 깊고 사랑스러운지 사돈 내외께서도 이리 잘 키운 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리시는 사돈 어른의 말을 이어 사부인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요, 대단한 일이죠. 내 배 아파 낳은 딸 자식 키우기도 구만리였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존경스러워요, 사부인.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이미 저희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니 짐작은 했지만 어지간해서 제 면전에서 아들과 제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말의 뉘앙스도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비꼬는 의도가 명백하게 느껴졌어요. 저만 그리 생각한 건 아니었던지 예비 며느리와 사돈 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레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도 사부인께선 태연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찍 떠난 남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자식을 품는다는 게 여자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제 입장에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네요. 아드님이 와중에도 저리 훌륭하게 장성해 줬으니 얼마나 보람차시겠어요. 그간 고생 많으셨으니 아들 장가 보내시면 자유롭게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엄마!
경악한 예비 며느리가 사부인에게 소리를 쳤어요. 한마디로 당신 친아들도 아니지 않느냐. 결혼 후 간섭할 생각 말고 각자 인생 살아라 라는 소리를 아주 맵시 있게 돌려 말한 거예요. 그래요. 요새 시자 들어간 식구들 두 팔 벌려 좋아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물며 사위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귀한 딸을 생각하면 사부인 입장에서 제가 탐탁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죠. 그렇지만 제 새끼잖아요. 제 배 아파 낳은 게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인정받을 수조차 없는 건가 순간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모르는 여자에게 순식간에 아들 뺏긴 기분이 들어 말문이 턱 막혔죠.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은 거침없이 저희가 있던 룸 문을 제가 앉아있던 의자로 턱 가로막더니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저희 앞에 섰어요. 우리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 굳은 표정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폭탄 선언을 한 아들은 이내 노기가 등등한 얼굴로 사부인을 쏘아보며 내뱉었어요. 결혼을 깰 때는 깨더라도 사과는 받아야겠습니다. 제 어머니께 정중하게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가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선 늘 묵묵히 참기만 하던 아들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아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래도 내 새끼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죠. 예비 며느리와 사돈 어른도 화를 내며 사부인께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당신 사부인께 이게 무슨 무례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엄마, 나랑 안 이러기로 했잖아.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리세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못할 소리를 했다고. 욱해서 반발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사부인께서도 꼬리를 말고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말을 좀 지나치게 했네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부인이 제게 사과를 하자 아들은 싸늘하게 시선을 거두곤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은 제 손을 순식간에 낚아채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저희 뒤를 따라 나왔지만 아들은 그 길로 곧장 저를 차에 태웠어요. 운전하는 내내 굳은 표정인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경사를 앞두고 좋은 말만 들어도 부족할 판에 또다시 아들 가슴에 생채기가 난 건 아닐까 걱정스러우면서도 정말로 아들의 혼사가 엎어질까 조마조마했어요. 네가 날 걱정해서 그랬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모신 자리인데 어른한테 그런 건 잘못한 거야. 사부인께 사과드리고 땡땡이랑 잘 풀어, 응? 걱정 반 꾸지람 반인 제 말을 듣자 아들이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답지 않게 목소리를 높였죠. 저 사과 안 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늘 잘못됐다 사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기세에 이대로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전 불어 엄히 말했죠. 아무리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셨다고 해도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이야. 어려워하지 못할 망정 그렇게 대해선 절대로 안 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자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 쏟았습니다. 아들은 엉엉 울며 어릴 때도 안 하던 생떼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과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 자랄 때도 좀처럼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아기처럼 소리내어 울자 당황한 전 그만 아들을 품에 꽉 끌어안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간 쌓였던 서름까지 다 털어내려는 양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가여운 내 새끼, 귀하디 귀한 내 새끼. 그래, 그간 낳아주지도 않은 어미 밑에서 자라며 쌓인 서름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저 내 아들 가슴에 들 멍까지 나한테 다 넘어왔으면 바라고 또 바라며 아들의 등을 쓸어줬어요. 한참을 눈물을 쏟아낸 뒤 어느 정도 진정한 아들에게서 그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처음 결혼 얘기를 한 건 학부생 때였다고 해요. 그간 결혼 얘기를 늘 반응이 없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속으로 놀랐지만 잠자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사부인은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혼외자인 걸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동안 비슷한 일을 왕왕 겪어왔기에 자신에게 날을 세우는 건 넘어가겠지만 친어머니도 아닌데 결혼 후엔 시댁이랑 좀 거리를 뒀으면 한다는 말까지 그냥 넘기지 못했다고 해요. 여자친구에게 우리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 너랑 결혼은 못할 것 같다며 결혼 얘기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결혼 얘기를 미뤄오다 아들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돈 어른과 예비 며느리가 사부인께 단단히 다짐을 받아내어 만든 자리가 바로 이 상견례 자리였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 허투루 한 말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말 들으실 이유 없어요. 저한테 가족은 엄마 한 분뿐이에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미안함과 고마움, 서름 등 5만 가지 감정이 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일단은 아들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저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돈 내외와 예비 며느리가 양손 무겁게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대구로 돌아가 여간 부녀에게 들볶인 게 아닌지 겨우 하루 만에 다시 뵌 사부인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식한테만 눈이 멀어서 자식 키우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부디 노여움 푸시고 결혼을 모르겠다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이 기른 부모가 어디 있나요?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초강수를 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서운한 마음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역시 예비 며느리가 예뻤고 이 혼사를 깰 생각은 없었기에 대답했죠. 하나 있는 외동딸 귀하게 키우셨으니 내 자식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사부인, 저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제 목숨보다도 더 제 아들이 귀합니다. 데려온 자식이라고 고깝게 보시지 말고 앞으로 부디 아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간곡한 부탁에 사부인은 영 민망한 눈치셨어요. 아들 역시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진 않은 것 같았지만 아들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전 이 결혼이 엎어지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가을날에 치러졌어요. 비로소 바라던 제 짝과 맺어진 아들의 훤한 얼굴을 보며 저 또한 너무나도 행복했죠.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희노애락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두 눈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그럼에도 온종일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정말이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전 지금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먼저 합가를 제안하는 며느리의 말에 시겁해서 요즘 시어머니 모시려는 사람이 누가 있다니 너희 불편해서 안 돼. 아유 안 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희 둘 다 병원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도 힘든데요 뭐. 저희 둘이 살았다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굶어 죽을걸요? 저도 살림이라면 젬병이고 가엾게 생각하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하며 살갑게 애교를 떠는 며느리에게 염치 없게도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너희 적응할 동안 딱 1년만 하던 것이 첫 손자가 태어나고 작년에 막내 손녀가 태어나면서 아들 내외는 그대로 저희 집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살면서 이렇게 북적이는 환경에서 살아본 역사가 없는 저로선 매일매일이 정신없는 하루지만 덕분에 입에 넣고 굴리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손주 녀석 재롱을 보는 낙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죠.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을 가져다 준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앞으로의 여생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늙은이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